뉴욕타임즈 180주 연속 베스트셀러, 영화로도 제작된 가제가 노래하는 곳. 작가 델리아 오원스의 어머니는 저 멀리 가제가 노래하는 곳으로 가라고 자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생물이 여전히 야성을 간직하고 수백 년에 걸쳐 살아온, 존재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델리아 오원스는 미국 조지아대에서 동물학을 전공하고 캘리포니아대에서 동물 행동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논픽션과 자연 에세이 분야에서 이름을 알려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는데요. 이 책이 그녀의 첫 소설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인 어린 카야가 가족이 다 떠난 후 습지에서 혼자 남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자연, 성장, 사랑, 살인 미스터리까지 담고 있어 꽤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흡입력 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은 1969년 10월 30일 습지에서 체이스 앤드루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되는데요. 1952년에서 1960년을 왔다 갔다 하며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카야가 느끼는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했고 자연을 묘사하는 부분도 눈에 보이듯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고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싶었다는 작가의 첫 소설, 가제가 노래하는 곳. 엄마가 집을 떠나는 그 첫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제가 노래하는 곳. 델리아 오원스 장편소설. 김선영 옮김. 산림출판사. 1. 엄마. 1952년. 그날 아침 불타는 8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습지의 눅눅한 숨결은 안개가 되어 참나무와 전나무에 늘어져 있었다. 팔메토 야자나무 덤불은 이상하게 고요해서 못에서 날아오른 외가리의 느릿한 날개짓 소리만 들렸다. 6살밖에 안 된 카야는 차양문이 철썩 닫히는 소리를 듣고는 의자에 올라서서 냄비를 박박 닦던 손길을 멈추고 거품 자작한 개수대에 내려놓았다. 쥐 죽은 듯 적막한 가운데 카야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누가 판잣집을 나갔지? 엄마는 아닐 거야. 엄마는 절대로 차양문을 소리나게 닫지 않잖아. 하지만 포치로 달려가 보니 긴 갈색 치마를 입은 엄마가 하이힐을 신고 발목에 휘감기는 치맛자락을 차며 모래 흙길을 걷고 있었다. 코가 뭉툭한 구두는 가짜 악어 가죽으로 한 켤레밖에 없는 외출용 신발이었다.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르고 싶었지만 괜히 아버지를 자극할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카야는 벽돌을 쌓아 널빤지를 덮은 층계 위에 올라섰다. 엄마 손에 들린 파란색 작은 여행용 가방이 보였다. 보통 때라면 새끼의 본능으로 엄마가 갈색 기름 종이에 고기를 싸우거나 닭 한 마리를 사들고 닭모가지를 달랑거리며 돌아올 거라 철석같이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는 엄마가 절대로 악어가죽 힐을 신고 가거나 여행 가방을 들고 가지 않는다. 엄마는 오솔길 대로와 만나는 곳에 이르면 늘 뒤를 돌아보곤 했다. 그러고는 한쪽 팔을 높이 치켜들고 하얀 손바닥을 흔들며 길 위로 올라섰다. 소택지의 숲과
고양이 꼬리 같은 호소를 꼬불꼬불 가로질러 읍내까지 이어지는 길. 하지만 오늘 엄마는 땅에 깊이 팬 바퀴 자국을 위태롭게 밟으며 계속 걸어갔다. 숲에 뚫린 구멍 사이로 낭창낭창한 몸매가 살짝살짝 보이다가 급기야 나뭇잎 사이로 하얀 스카프만 어른거렸다. 카야는 길이 훤히 잘 보이는 자리로 달려갔다. 거기서 보면 엄마가 꼭 손을 흔들어 줄 거야.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뛰어갔을 때는 파란 여행 가방이 시야에서 막 사라지고 있었다. 가방은 숲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계단에 올라가 기다리려고 돌아선 순간 카야의 가슴에 검고 고운 진흙덩어리처럼 묵직한 슬픔이 얹혔다. 카야는 5 아이 중 막내였고 언니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나중엔 언니 오빠들 나이조차 잘 기억나지 않았다. 우리에 갇힌 토끼들처럼 비좁고 조잡한 판잣집에 바글바글 끼어 살았다. 참나무 밑 판잣집 차양문은 부릅뜨고 노려보는 눈알 같았다. 바로 소니 오빠지만 나이가 7살이나 많은 조디가 집에서 나와 카야 뒤에 섰다. 조디는 카야와 똑같이 검은 눈의 흑발이었고 새들의 노래와 별들의 이름과 억새풀을 헤치고 나룻배 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엄마는 돌아오실 거야. 조디가 말했다. 몰라. 엄마 악어 신발 신었어. 엄마들은 자식을 두고 가지 않아. 원래 그렇게 못해. 그 야호는 새끼들을 버리고 갔다면서. 오빠가 그랬잖아. 그래. 하지만 그 여우는 다리가 찢어져서 만신창이었어. 제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새끼까지 챙기려면 굶어 죽을 거야. 새끼들을 두고 떠나 몸을 잘 치료한 다음에 새끼들을 더 잘 기를 수 있을 때 다시 낳는 편이 낫지. 엄마는 배고파 죽을 지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돌아오실 거야. 조디는 콩할 만한 확신도 없으면서 카야를 위해 이렇게 말했다. 카야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하지만 어디 멀리 가는지 파란 가방을 들고 갔단 말이야. 판잣집은 팔메토 야자나무 숲과는 거리를 두고 물러앉아 있었다. 숲은 모래밭을 가로질러 목고리 모양을 이룬 초록색 못을 지나 저 멀리 습지 너머까지 펼쳐져 있었다. 생명력이 끈질겨서 소금물에서도 잘 자라는 풀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자라나고 아예 바람 모양으로 굽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다. 판잣집 뒤편에는 제일 가까운 못을 둘러싸고 참나무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다. 수면에 서식하는 풍부한 생명체들이 끈적거리며 소용돌이쳤다. 소금물과 갈매기의 노랫소리가 나무 사이로 흘러 바다로 떠내려갔다. 엄마는 그날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 얘기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특히 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생선 비린내와 싸구려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와서 냄비 뚜껑을 쩔컹거리며 만지작거렸다. 저녁거리는 뭐냐? 오빠와 언니들은 눈을 내리깔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개처럼 욕설을 내뱉고 다리를 절며 다시 숲으로 들어갔다. 부부싸움은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한두 번 엄마가 집을 나간 적도 있다. 하지만 언제나 다시 돌아왔다. 돌아와서 포옹이 간절한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언니 둘이 콩요리와 콩브레드로 저녁을 지었지만 아무도 엄마가 있을 때처럼 식탁에 앉아 먹으려 하지 않았다. 각자 냄비에서 콩을 덜어 콩브레드로 덮고 방바닥 매트리스나 빛바랜 소파로 가져가서 먹었다. 카야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계단에 앉아 오솔길만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카야는 갈까마귀 날개처럼 새까맣고 숨 많은 생머리에 까맣게 탄 피부를 가진 아이였다. 어둠이 내리자 망보기도 끝났다. 꾸룩꾸룩 개구리 울음에 묻혀 사람 발소리가 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카야는 포치 잠자리에 누워 귀를 기울였다. 바로 그날 아침에만 해도 주물팬에서 타닥거리는 돼지비계와 나무 화덕에서 익어가는 비스킷 냄새에 잠을 깼었다. 멜빵 바지를 서둘러 꺼내 입고 부엌으로 달려내려와서 포크와 접시를 놓았다. 보통은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카야를 꼭 안아주었다. 잘 잤니 우리 특별한 아가? 모녀는 춤을 추듯 집안일을 시작했다. 엄마는 민요를 불러주거나 동시를 읊어주었다. 꼬마 돼지가 시장에 갔대요. 카야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며 지르박을 추기도 했다. 배터리로 구동되는 라디오가 꺼질 때까지 쿵쾅쿵쾅 발을 굴렸다. 라디오에서는 술통 바닥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인가에는 엄마가 카야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사정을 하소연했다. 카야는 엄마의 말이 갈 곳을 찾나 보다 어림짐작했고 요리용 화덕에 불쏘시개를 넣으며 살갗으로 엄마의 말을 흡수했다. 어린 게 뭘 안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모두 잠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먹는 분주한 시간이 금세 닥쳤다. 아버지는 함께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모두밖에 없었다. 침묵 아니면 고함. 그러니 아버지가 계속 늘어져 잠을 자든 아예 집에 안 들어오든 아무 상관없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 엄마는 조용했다. 미소는 사라지고 눈가는 붉었다. 하얀 스카프를 해적처럼 이마에 묶어 둘렀지만 보랏빛과 노란색으로 번진 피멍을 다 가릴 수는 없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설거지도 다 못했는데 소지품 몇 개를 작은 여행용 가방에 넣고 길을 따라 가버렸다. 다음 날 아침에도 카야는 계단에 앉아 망을 보았다. 까만 눈으로 길바닥에 구멍을 뚫을 기세로 노려보았다. 저 멀리 습지는 안개를 베일처럼 둘러쓰고 있었다. 아주 낮은 안개가 폭신한 엉덩이로 진흙을 깔고 앉아 있었다. 카야는 맨발가락을 꼬물거리며 풀줄기로 개미귀신 애벌레를 놀리다가 6살짜리답게 금방 실증이 나서 썰물 빠진 개펄로 놀러 나갔다. 물이 발가락을 뽁뽁 빨아당기는 소리가 났다. 맑은 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양지와 그늘을 팔짝거리며 오가는 피라미를 구경했다. 조디가 8m 숲에서 카야를 소리쳐 부르자 빤히 쳐다보았다. 엄마 소식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뾰족한 고사리를 헤치고 걸어오는 오빠의 심드렁한 몸짓을 보니 엄마는 집에 없었다. 탐험가 놀이 할래? 조디가 물었다. 오빠는 이제 다 커서 그런 놀이는 안 한다고 했잖아. 아냐, 그냥 해본 말이야. 아무리 커도 재밌어. 경주하자. 두 사람은 펄을 가로질러 전력 질주해 숲을 헤치고 해변으로 갔다. 오빠가 추월하자 카야는 비명을 질렀고 모래밭 위로 거대한 가지를 뻗은 아름드리 참나무에 다다를 때까지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조디는 형 머프와 함께 참나무에 판자를 박아서 막루 겸 나무 요새로 썼다. 이제 판자들이 거의 다 부서져 녹슨못에 걸린 채 덜렁거리고 있었다. 오빠들은 카야를 놀이에 끼워줄 때면 보통 노예 소녀의 역할을 하게 했고 엄마 찬장에서 비스킷을 훔쳐오는 일을 시켰다. 하지만 오늘 조디는 말했다. 네가 선장해. 카야는 오른팔을 치켜들었다. 스페인 놈들을 혼쭐 내주자. 두 사람은 나뭇가지를 잘라 만든 장검으로 덤불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적을 무찔렀다. 그러다 상상놀이는 금세 시작되고 쉽게 사그라진다. 카야는 이끼 낀 통나무로 걸어가 앉았다. 조디도 아무 말 없이 따라와서 카야 곁에 앉았다. 조디는 카야가 엄마를 잠시 잊을 수 있도록 뭔가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두 아이는 헤엄치는 소금쟁이 그림자만 바라보았다. 카야는 포치로 돌아와 한참을 기다렸다. 길끝을 바라보면서도 절대 울지 않았다. 눈으로는 계속 찾아도 얼굴은 무표정했고 입은 일자로 다물고 있었다. 엄마는 그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 조디 1952년 엄마가 떠나고 몇 주에 걸쳐서 큰오빠와 언니 둘도 모범이라도 보이듯 호련히 떠나버렸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다 도망가 버렸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아버지는 처음에는 고함을 지르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결국은 제 분을 못 이겨 손등으로 철썩철썩 갈겼다. 그렇게 언니들과 오빠는 한 사람씩 사라졌다. 카야는 훗날 언니 오빠의 나이도 잊고 진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생각나는 건 미시, 머프, 맨디라는 애칭뿐이었다. 포치의 매트리스에는 언니들이 두고 간 양말들이 쌓여 있었다. 이제 형제라고는 조디밖에 남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카야는 짤깡거리는 냄비 소리, 지글거리는 아침 식사 기름내에 잠을 깼다. 카야는 엄마가 돌아와서 옥수수 가루로 튀김이나 빵을 만들고 있는 줄 알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장작을 떼는 화덕에서 그리츠를 튀기고 있는 건 조디였다. 카야는 실망감을 감추려 웃었고 조디는 조용히 하라고 쉿소리를 내며 동생 정수리를 톡톡 쳤다.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면 둘이서 밥을 먹을 수 있다. 조디는 비스킷을 구울 줄 몰랐고 베이컨도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만 만들고 돼지기름에 달걀을 스크램블했다. 둘은 함께 밥상에 앉아 말없이 눈짓과 미소만 주고받았다. 그들은 재빨리 설거지를 끝내고 습시로 달려갔다. 조디가 앞장섰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버럭 호통을 치며 절뚝절뚝 다가왔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이 중력을 받지 못해 팔랑거렸다. 어금니가 늙은 개의 이빨처럼 신눌했다. 카야는 조디를 올려다보았다. 뛰면 돼, 오빠. 이끼 많은 데를 찾아서 숨자. 괜찮아. 괜찮을 거야. 오빠는 말했다. 한참 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조디는 해변으로 카야를 찾아왔다. 카야는 오빠를 쳐다보지 않고 부서지는 파도만 노려보았다. 말소리만 들어도 아버지한테 얼굴을 심하게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 떠나야 해, 카야.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 카야는 하마터면 획 돌아볼 뻔했지만 꾹 참았다. 아버지와 나만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말라고 빌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다. 더 크면 너도 이해할 거야. 오빠는 말했다. 카야는 어리더구 바보인 줄 아느냐고 악을 쓰고 싶었다. 모두 아버지 때문에 떠난다는 걸 알았다. 다만 어째서 아무도 그녀를 데려가지 않는지 궁금했다. 카야도 떠날 생각을 해봤지만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었다. 카야, 조심해 꼭. 누가 와도 절대 집 안에 들어가지 마. 널 잡아갈 수도 있어. 습지 깊은 데로 도망가서 덤불에 꼭꼭 숨어. 발자국 지우는 거 잊지 말고. 오빠가 가르쳐 줬잖아. 너도 아버지를 피해서 숨을 수 있어. 카야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조디는 잘 있으라고 말하고 성큼성큼 해변을 가로질러 숲으로 걸어갔다. 조디가 숲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카야는 고개를 돌려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꼬마 돼지만 집에 남았어요. 카야는 철썩이는 파도를 보고 말했다. 조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던 카야는 벼랑간 판잣집으로 뛰기 시작했다. 복도에서부터 오빠 이름을 소리쳐 불렀지만 조디의 물건들은 이미 사라지고 바닥에 호청도 홀딱 벗겨져 있었다. 카야는 오빠의 매트리스에 털썩 주저앉아 하루의 끝이 벽을 타고 스르르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해가 저문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빛이 머물다 방 안에 고였다. 아주 짧은 찰나 어지러운 침대며 묵은 빨래 더미들이 바깥의 나무들보다 훨씬 또렷하고 다채롭게 보였다. 카야는 스멀스멀 올라오는 허기에 놀랐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허기. 부엌으로 가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언제나 빵을 굽고 강낭콩을 삶고 생선 스튜를 보글보글 끓이는 열기에 뜨거웠던 방이었는데 이제 부엌은 퀴퀴하고 고요하고 어두웠다. 이제 밥은 누가 해? 카야는 소리내어 물었다. 사실 이제 누가 춤을 추지라고 묻고 싶었지만 촛불을 켜고 화덕에 뜨거운 잿더미를 쑤시며 불쏘시개를 넣었다. 불이 피어오를 때까지 풀무지를 했다. 한잣집까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냉장고가 찬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문에 파리채를 끼워 살짝 열어두었다. 그래도 틈새마다 검은 곰팡이가 피었다. 먹다 남은 음식을 꺼내며 카야는 말했다.
그리츠를 돼지기름에 튀겨서 데워야지. 음식을 냄비째 그대로 먹고 창밖을 살피며 아버지를 찾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초승달이 바람빛이 판잣집에 닿자 카야는 포치에 있는 잠자리로 기어들어갔다. 울퉁불퉁한 매트리스에는 엄마가 알뜰시장에서 사준 파란색 꽃무늬 호청이 덮여 있었다. 평생 처음 혼자 맞는 밤이었다. 처음에는 숲속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몇 분에 한 번씩 일어나 앉아 차양문 밖을 살폈다. 한 그루 한 그루 모양을 낱낱이 아는데도 이따금 나무가 달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한참 침도 못 삼키고 뻣뻣하게 굳어있는데 때마침 청개구리와 여치가 친숙한 노랫소리로 밤을 채워주었다. 어둠은 달콤한 향내를 간직하고 있었다. 더럽게 뜨거운 낮을 하루도 견뎌낸 개구리와 도마뱀들의 텁텁한 숨결. 습지가 낮게 깔린 안개로 바짝 다가왔고 카야는 그 품에서 잠이 들었다. 아버지는 사흘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카야는 엄마의 텃밭에서 순무싹을 따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끓여 먹었다. 달걀을 찾으러 닭장에 가봤지만 텅텅 비어 있었다. 닭 한 마리, 달걀 하나를 보이지 않았다. 닭똥 같은 카야. 이 똥덩어리 같으니라고. 카야는 엄마가 떠난 후로 닭장을 돌봐야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닭들이 다 도망쳐서 저 멀리 나무들 사이에 꼿꼿해 꽂고 울고 있었다. 근처로 불러 모을 수 있는지 보려면 모이를 뿌려놓아야 했다. 나흘째 밤에 아버지가 술병을 들고 나타나 침대에 벌러덩 드러누웠다.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 부엌으로 들어서면서 버럭 고함을 쳤다. 죄다 어디로 갔냐? 몰라요. 쳐다보지도 않고 카야가 대답했다. 똥개도 너보다야 아는 게 많겠지. 똥돼지 젖꼭지만큼도 쓸모없는 것. 카야는 조용히 포치문을 열고 나왔다. 홍합을 찾아 해변을 걷고 있는데 연기 냄새가 났다. 고개를 들어보니 판잣집 쪽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힘껏 달려갔지만 이미 마당에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엄마의 그림과 드레스, 책들을 불에 던져놓고 있었다. 안 돼요. 카야는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는 본 척도 하지 않고 배터리로 구동되는 낡은 라디오를 불 속에 던졌다. 카야는 얼굴과 팔이 대는 줄도 모르고 그림을 꺼내려 팔을 뻗었지만 열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야 했다. 카야는 아버지가 물건을 더는 못 가지고 나가게 하려고 판잣집을 막아서며 눈을 부릅뜨고 맞섰다. 손찌검을 해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가 획 돌아서더니 절뚝거리며 보트 쪽으로 가버렸다. 카야는 쓰러지듯 계단에 주저앉아 습지를 그린 엄마의 수채화들이 시커멓게 불타 잿더미로 변하는 걸 지켜보았다. 해질녘까지 앉아있는 사이 단추들이 호박처럼 노랗게 빛났고 엄마와 지르박을 추던 추억들도 불길 속에서 녹아 사라졌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카야는 언니 오빠들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아버지와 사는 법을 익혔다. 아니, 오히려 올챙이들한테서 배운 교훈이 더 쓸모 있었다. 앞길을 막지 말아야 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해.
양지에서 그늘로 화드득 도망쳐 숨어야 해. 엄마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가을의 달은 카야의 생일을 위해서 빛난다고.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어느 날 못 위로 둥실 떠오르는 탐스러운 황금빛 보름달을 보고 혼잣말을 했다. 나 이제 7살이 됐나 봐. 아버지는 생일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케이크 따위는 턱도 없었다. 학교에 보내주겠다는 얘기도 이런 방구 없었다.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었던 카야는 무서워서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다. 생일날에는 틀림없이 엄마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추수를 감사하는 보름달이 뜬 다음 날 아침, 카야는 사라사 드레스를 입고 오솔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악어가죽 구두를 신고 긴 치마를 휘날리며 엄마가 판잣집으로 걸어온다고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아무도 오지 않자 카야는 그리츠 냄비를 들고 숲을 지나 바닷가로 갔다. 손을 모아 입에 대고 고개를 젖혀 울음소리를 냈다. 키우, 키우, 키우. 은빛 반점들이 저 높은 하늘에서 나타나 파도를 넘어 바닷가로 왔다. 다들 왔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는 셀 수가 없는데. 오짖는 새들은 빙글빙글 돌다 자맥질하고 카야의 얼굴 근처에서 떠다니다 옥수수 가루를 던져주자 땅에 내려앉았다. 그러더니 조용해져서는 가만히 서서 몸단장을 했다. 카야는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모래밭에 앉았다. 커다란 갈매기 한 마리가 카야 곁에 모래사장에 내려와 회를 쳤다. 나 오늘 생일이야. 카야는 갈매기에게 말했다.